시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넌 우리 집 사람이 아니야. 결혼한 지 2달 된 며느리한테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주방엔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화엔 끼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끝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국만 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이 무너지려던 날,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그 며느리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에서 저를 부르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처음 저를 본 건 결혼 전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예약 이름은 시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입구에서부터 직원이 허리를 굽히며 안내했습니다. 방은 가장 안쪽 독립 공간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정원이 보이는 자리였는데 저는 그 풍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앉은 끝자리에서는 창문이 반쯤 가려졌습니다. 원형 테이블 위에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고 시어머니는 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시아버지 옆자리는 시누이가, 그 옆은 이미 결혼한 형님이 앉았습니다. 저는 어디 앉아야 할지 몰라 잠깐 서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손짓으로 끝자리를 가리키셨습니다. 손짓은 짧았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마치 원래 그 자리가 제 것이었던 것처럼. 그게 신호였습니다. 처음부터 시댁은 이 도시에서 꽤 알려진 병원을 운영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20년 넘게 외과 전문의로 일해오셨고 지역에서 손꼽히는 외과로 성장시킨 분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 행정 총괄을 맡으시면서 실질적으로 운영 전반을 쥐고 계셨습니다. 형님도 내과를 개원하셨고 시누이는 피부과 2곳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명함을 꺼내면 자동으로 한 줄짜리 이력이 읽히는 분들이었습니다. 의사, 원장, 대표, 이름 옆에 그런 단어들이 붙는 집안이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집안에서 막내였지만 성적은 가장 좋았다고 시어머니가 첫 만남 자리에서 3번은 말씀하셨습니다. 3번 모두 제 어머니가 들을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의 목소리로. 저는 요리를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외식조리를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몇 군데 주방을 거쳤습니다. 규모가 작은 레스토랑에서 시작했고 이후에는 파인다이닝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국내에서 몇 년을 보낸 다음 해외로 나갔습니다. 언어를 배웠고 다른 나라의 식재료와 조리 방식을 익혔습니다. 그 시간이 저한테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과는 공통 지인을 통해 만났고 1년 반을 사귀다 결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견례 때 딱 한 번 제 직업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조리 쪽 일을 했고 지금은 잠깐 쉬는 중이에요 라고 말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이미 시누이 쪽으로 시선을 옮기고 계셨습니다. 제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시누이 병원 인테리어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분위기가 좀 딱딱하더라. 괜찮겠어?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명절마다 가족이 모였습니다. 설날, 추석, 시아버지 생신, 시어머니 생신, 병원 개원 기념일까지.
모이는 날이 많았습니다. 모일 때마다 자리 배치는 항상 같았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중앙에 앉으시고 그 옆으로 형님 부부와 시누이가 앉고 남편과 저는 자연스럽게 가까 쪽으로 밀려났습니다. 형님은 이미 그 구조에 적응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람의 침묵이란 게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어색함을 느끼지 않는 침묵. 형님은 그런 침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항상 병원 이야기였습니다. 신규 의료기기 도입 문제, 특정 환자 케이스, 의료수가 개편 이슈, 의사협회 동향. 식탁 위에 음식이 올라와도 이야기는 이어졌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고 국을 뜨면서 그 대화의 바깥에 앉아 있었습니다. 끼어들 주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끼어들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분위기가 먼저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밥을 먹다가 시누이가 일본에서 새로운 레이저 기기를 도입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조사 이름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 저쪽 임원진이 방 안에서 접대 자리를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메뉴 구성부터 서빙까지 전부 제가 총괄했습니다. 그 회사 부사장이 마지막 날 주방으로 직접 들어와서 악수를 청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무심코 말이 나왔습니다. 그 회사요. 저 그쪽 임원분들 만난 적 있어요. 접대 자리를 제가 맡았었거든요. 테이블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2초도 안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2초 동안 시어머니가 국을 한 숟가락 뜨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요리 배운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의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시였습니다. 내가 알 리 없다는, 내가 알아도 그게 이 자리에서 유효한 정보가 될 수 없다는 무시였습니다. 저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제 발등을 살짝 밟았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아무도 모르게 넘어가라는 신호였습니다. 이 집에서 오래 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시누이는 기기 도입 비용 이야기를 이어갔고 시어머니는 다시 뒤쪽으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식사 자리에서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제가 주방에 처음 들어간 건 결혼하고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형님이 케이크를 사왔고 저는 뭔가 직접 만들어 가고 싶었습니다. 요리가 제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표현이었으니까요. 이틀 전부터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남편한테 물어봤고 거기에 맞는 메뉴를 골랐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었지만 그러니까 더 하고 싶었습니다. 생신 당일 시댁 주방에 들어서려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눈치를 채셨습니다. 거기서 뭐 하려고? 저는 가져온 재료 봉투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음식 하나 준비해 왔어요. 직접 만들어 드리려고요. 시어머니는 잠깐 봉투를 내려다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 주방은 내가 쓰는 거야. 남이 함부로 들어오는 거 싫어해. 남이? 그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남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달이 지난 며느리가 그 집에서는 여전히 남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들었습니다. 웃으며 그럼 괜찮아요 라고 했습니다. 재료는 그날 저녁 저희 집에서 혼자 썼습니다. 아무도 없는 주방에서 아무도 먹지 않을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고 나서 한 입 먹어보고 버렸습니다. 맛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시댁에 갈 때 음식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명절 준비를 도우려고 주방에 들어갔다가 시어머니한테 제지를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내가 알아서 해. 한마디였습니다. 형님도 주방에는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주방에는 시어머니만의 방식이 있었고 그 방식에 끼어드는 건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불 조절이 뭔지, 칼 쓰는 법이 뭔지, 재료의 온도와 타이밍이 어떻게 음식의 결을 바꾸는지. 주방은 제가 가장 저다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주방은 제가 들어가면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제 가장 강한 곳이 그 집에서는 출입금지 구역이었습니다. 물어보면 대답했고 묻지 않으면 국을 떴습니다. 반찬이 필요하면 일어나서 가져다 놓았고 식사가 끝나면 가장 먼저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요즘은 뭐 하냐고 물으시면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더 묻는 일은 없었습니다. 더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며느리였고 며느리는 요리 배운 사람이었고 요리 배운 사람은 그 테이블에서 대화의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주방 앞에서 발기를 돌려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재료를 들고 왔다가 다시 들고 나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존재는 있었습니다. 자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동안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 집에서 선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넘으면 알 수 있었습니다. 넘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멈추거나 대화가 끊기거나 아무 말도 없는데 분위기가 굳었습니다. 규칙을 설명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집에는 그런 선들이 있었고 저는 살면서 하나씩 발견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수가 많은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적은 말로도 충분히 많은 것을 전달하셨습니다. 결혼하고 첫 해 겨울이었습니다. 명절 연휴가 끝나고 시댁에서 저녁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시누이가 최근에 다녀온 해외 학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어느 도시에서 열린 피부과 관련 학술대회였는데 거기서 만난 일본 의사 이야기, 새로운 시술법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도시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 머문 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도시의 시장 골목이며 새벽에만 여는 빵집이며 현지 셰프들이 즐겨 찾는 식재료 가게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거기 음식이 별로였어 라고 말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어느 쪽에서 드셨어요? 관광지 근처는 좀 그런데 구시가지 안쪽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요. 제가 거기 한 계절 정도 있었거든요. 시누이가 저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보셨습니다. 시누이는 아, 그래요. 하고는 시어머니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대화는 다시 학회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한 말은
그냥 공중에 떴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설거지를 마친 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앉아봐.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드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 애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냥 들어. 끼어드는 거 보기 좋지 않아. 저는 그 안에 없었습니다. 설명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TV로 시선을 돌리셨고 저는 네라고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남편한테 그날 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나한테 대화에 끼어들지 말라고 하셨어. 남편은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원래 그런 분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돌아 누웠고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원래 그런 분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는 말과 같다는 걸. 남편은 그 말을 위로로 건넨 것이었겠지만 저한테는 그냥 예고처럼 들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시아버지가 병원 확장 계획을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새로 짓는 건물 인테리어 방향에 대해 가족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었는데 저는 예전에 레스토랑 리뉴얼 작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서 공간 동선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주방 위치와 홀 구조가 어떻게 고객 흐름을 바꾸는지, 의료 공간이라도 환자 동선과 스태프 동선을 분리하는 게 왜 중요한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 애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냥 들어. 저는 국을 떴습니다. 형님에게 나중에 물었습니다. 형님은 답답하지 않으세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할 때요. 형님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달라요. 여기선 그게 편해요.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게 포기와 얼마나 가까운 말인지. 시어머니의 무시는 특별히 큰 소리를 내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고함을 치거나 면박을 주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방식은 훨씬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남았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다른 곳을 보셨습니다. 제가 뭔가를 가져오면 뭘 이런 걸이라고 하시고는 한쪽에 치워두셨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제가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이동하면 시어머니가 살짝 이동해서 저를 바깥쪽으로 밀어내셨습니다. 의도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의도였다면 차라리 따질 수라도 있었을 텐데 남편은 항상 중간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편도 아니었고 제 편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중간에서 아무 쪽으로도 기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남편 나름의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가족 사이에서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는. 하지만 저한테 그 중간이란 건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저를 두고 형님한테 하신 말씀을 복도에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쟤는 우리 집 사람이 아니야. 요리 배운 애가 뭘 알겠어.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험담이 아니라 사실을 전달하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화를 내면서 한 말이었다면 조금
흘려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는 흘려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한테 저는 진심으로 정말로 이 집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이 집 사람이 아니라고 하시더라. 남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표현이 좀 그래. 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말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내뱉은 말에는 대개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으니까요. 꾸민 말이 아닐수록 더 솔직한 속내가 나오는 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억울하다고 느끼는 게 맞는지조차 모르겠어서였습니다. 제가 틀린 건지, 제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집에 맞지 않는 사람인 건지 생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방에 들어가도 안 되고, 대화에 끼어들어도 안 되고, 이 집 사람도 아닌 사람이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있어야 하는 건지 답을 찾지 못한 채 날이 밝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음 모임에 나갔습니다. 끝자리에 앉았고 국을 떴습니다. 말하지 않았고 웃었습니다. 그게 그 집에서 제가 존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선을 넘지 않는 방식으로 최대한 조용하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저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일할 때는 더 그랬습니다. 요리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말이 많습니다. 불 앞에 서서 칼을 쥐고 타이밍을 재면서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들어온 식재료가 어떻다든지, 어제 테이블에서 손님 반응이 어땠다든지, 새로운 소스 조합을 발견했다든지. 주방은 조용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불소리, 칼소리, 사람 소리가 섞여서 항상 살아있는 느낌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드나들면서 저는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참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주의를 들은 이후로 말하기 전에 한 번씩 멈추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이 말을 해도 되는 자리인가? 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인가? 그 검열이 습관이 되고 나서는 나중에는 참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이 열리기 전에 먼저 닫혔습니다. 남편이 한 번은 말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저는 웃으며 원래 이래요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더 깊이 들어가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혼자 있는 시간에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집 주방이었습니다. 시댁 주방이 아니라 남편과 사는 우리 집 주방. 거기서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됐고, 아무한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장을 볼 때 눈에 띄는 재료를 집어왔습니다. 이름을 모르는 해외 식재료도 사봤습니다. 요리 관련 채널을 찾아봤고, 오래전에 인쇄해둔 레시피 노트를 꺼냈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던 시절에 손으로 받아 적었던 메모들이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 사이에 그 시절 주방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주방에 오래 있는 걸 신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요리 배운 사람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저한테는 단순히 밥을 짓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내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무렵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해외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연수를 받던 주방의 셰프였는데 지금은 유럽에서 레스토랑을 두 곳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연락이 뜸하다가도 가끔 이렇게 안부를 물어오곤 했습니다. 통화는 한국말이 아니었습니다. 영어였다가 중간에 프랑스어 단어가 섞였다가 그러다 다시 영어로 돌아오는 시기였습니다. 오래 함께 일했던 사람들끼리의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말들. 그 통화를 남편이 한 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왔다가 제가 주방에서 전화하는 걸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통화를 마치고 돌아섰는데 남편이 이상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 한 거야? 옛날에 같이 일했던 셰프요. 안부 전화해요. 영어로, 프랑스어도 섞인 것 같던데. 같이 일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남편은 잠깐 저를 보더니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몰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내가 그런 언어로 전화를 하는 사람인 줄 몰랐다는. 저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안쪽에 뭔가 생기기 시작한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마트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나오는 발효 재료, 국내에선 잘 유통되지 않는 향신료, 직접 공수해야 하는 건조 식재료들. 어디서 구했냐고 남편이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는 데가 있어요. 어디? 예전에 일할 때 알게 된 곳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넘어갔습니다. 더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남편의 방식이었습니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저도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왔다 갔는지, 어디서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사람들과 일했는지, 그걸 처음부터 다 이야기하려면 꽤 긴 이야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말할 수 없었고, 집에서는 남편이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해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 비어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말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그걸 스스로한테 되새기면서 냉장고 안쪽을 채워나갔습니다. 그 재료들이 언제 쓰일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직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래 주방에서 일한 사람한테는 그런 감각이 있습니다. 재료를 보면 그게 어디서 빛날지 먼저 보이는 감각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닐 뿐이라는 걸 아는 감각. 저는 기다렸습니다. 말하지 않으면서, 준비하면서, 조용히. 그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건 시댁 저녁 자리에서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밥을 드시다가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분이셨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허리를 조금 세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병원 확장건 거의 다 됐어. 싱가포르 쪽에서 투자 들어오는 거 확정됐고 다음 달에 담당자들이 직접 온다. 테이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형님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면서 그게 확정된 거예요? 라고 물었고 신우이는 얼마나 되는 규모예요? 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씀은 없으셨지만 표정이 풀려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이 결실을 맺는 순간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끝자리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날 이후 가족 모임마다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시댁이 운영하는 병원은 현재 2개 층을 쓰고 있었는데 이번 투자를 통해 건물 전체를 인수하고 전문 클리닉 복합 단지로 확장할 계획이었습니다. 단순한 병원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외래 진료, 수술센터, 재활시설, 건강검진 센터까지 한 건물 안에 모두 갖추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규모로 따지면 시댁이 지금까지 해온 일 중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투자자는 싱가포르 기반의 의료투자 전문법인이었습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병원 및 의료시설에 투자해온 곳이었고 이번이 한국 첫 진출이었습니다. 그쪽에서도 공을 들이고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몇 차례 화상 미팅을 했다고 하셨고 다음 달 방문은 최종 계약 전 현장 실사와 공식 만찬을 겸하는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형님이 말했습니다. 그럼 접대 자리가 중요하겠네요. 그쪽에서 오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시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총괄 디렉터하고 법무 담당, 재무 쪽 2명, 그리고 현지 코디네이터까지 5명이야. 저녁은 제대로 해야 해. 계약서 쓰기 전 마지막 자리니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서울에서 제일 잘하는 대로 예약하면 되지. 그 말에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국을 한 숟가락 뜨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끄덕일 이유도 끄덕이지 않을 이유도 없는 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스쳤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아시아, 의료 투자, 5명, 최종 만찬이라면 저는 그냥 국을 마저 떴습니다. 그로부터 약 2주가 지났을 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에 시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거시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용건이 있을 때만 짧게, 그날도 그랬습니다. 이번에 손님 오시는 저녁 자리, 강남에 있는 일식집으로 예약했어. 거기 총괄 셰프가 유명한 사람이거든. 혹시 들어봤어?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일식 셰프였고 그분이 있는 레스토랑은 예약이 몇 달씩 밀리는 곳이었습니다. 네, 알아요. 거기 좋은 곳이에요. 그래? 내가 아는 데야? 목소리에 살짝 의아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요리 배운 며느리가 그 레스토랑을 안다는 게 예상 밖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관련 업계에 있었으니까요. 그래,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넌 신경 안 써도 돼. 전화가 끊겼습니다. 넌 신경 안 써도 돼. 그 말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늘 그런 말을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날따라 그 말이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것처럼 투자자 방문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가족 단체의 메시지로 일정이 공유됐습니다. 저도 포함된 단체방이었습니다. 날짜와 장소 그리고 곡장 관련 안내가 짧게 올라왔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5명의 싱가포르 투자자들, 의료투자법인이면 숫자에 민감하고 형식에 익숙한 사람들일 텐데 만찬 자리에서 음식만큼 대화가 중요한 사람들. 마지막 자리라는 건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이 기운 상태라는 뜻이지만 그렇다고 분위기를 망치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주방에서 오래 일한 사람은 식사 자리의 공기를 읽는 법을 압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음식이 나와야 하는지, 대화의 온도가 어떻게 흘러야 하는지, 중요한 손님 앞에서 무엇이 분위기를 살리고 무엇이 망치는지.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 의견이 필요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레스토랑을 예약했고 레스토랑에서 알아서 준비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가족 중 한 명으로 뜻자리에 앉아 있으면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방문 일주일 전부터 시댁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레스토랑 측과 몇 차례 통화를 하셨고 메뉴 구성을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형님과 시누이도 그날 일정을 비워두겠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오후 진료를 당겨서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집안 전체가 그 하루를 향해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복장은 단체방 안내대로 하면 됐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그냥 며느리였고 며느리는 자리를 채우면 됐습니다. 그러니 저도 그냥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아무 준비도 필요 없는 사람처럼. 그런데 마음 한쪽에서는 이상하게 조용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뭔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감각. 주방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생기는 감각이 있습니다. 불이 새지기 직전의 공기 변화를 먼저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무언가 바뀌기 직전에 먼저 알아채는 것. 저는 그 감각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안쪽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재료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멀지 않았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건 투자자 방문 사흘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의 시어머니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단단하고 낮고 빠른 목소리, 무언가 통제하려고 애쓰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방금 연락이 왔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총괄 셰프가 사고가 났대. 어제 저녁에 교통사고. 입원했고 당분간 주방에 못 들어온다고. 잠깐 말씀이 끊겼습니다. 그 사람 빼면 그 레스토랑 메뉴 자체가 안 된대. 직원들이 보조는 할 수 있어도 전체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쪽에서 예약을 취소하겠다고 했어.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사흘 뒤인데요.
알아. 시어머니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흔들림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흔들리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행정을 20년 넘게 혼자 총괄해온 분이었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전화 너머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데 알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바로 연락하시면. 알아봤어. 말이 잘렸습니다. 사흘 안에 그 규모 소화할 수 있는 데가 없어. 다들 예약이 꽉 찼거나 그 인원 수를 전용 코스로 받을 수 없다거나 수소문해봤는데 안 된다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댁에 모였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형님, 시누이, 남편, 그리고 저. 거실 테이블에 다 같이 앉은 건 오랜만이었는데 분위기는 아무도 말을 꺼내기 어려운 쪽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투자자 측에 일정 변경을 요청하는 게 맞지 않겠냐?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쪽 디렉터가 다음 주에 유럽으로 넘어가야 해. 이번 방문 일정은 아시아 순회 중 마지막이야. 일정을 미루면 다음 기회가 언제 될지 모른다고 현지 코디네이터가 그랬어. 형님이 말했습니다. 그럼 장소를 바꿔야 하는데 지금 사흘 안에 닫아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호텔 연회장은요? 거기는 그날 잡을 수 있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안 돼. 그쪽이 원하는 분위기가 아니야. 처음 미팅할 때부터 격식보다 가족적인 분위기를 원한다고 했거든. 큰 연회장에서 뻣뻣하게 앉아 먹는 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다시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끝에 앉아서 그 침묵을 듣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5명, 사흘, 가족적인 분위기, 최종 만찬, 싱가포르 법인, 의료 투자 전문, 마지막 자리. 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날 저녁 남편과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큰일이다. 아버지 표정 봤어? 저렇게 굳어있는 거 처음 봤어. 얼마나 중요한 계약이에요? 엄청나지. 이번 확장건 자체가 아버지가 10년 준비한 거야. 그냥 병원 하나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은퇴 전에 집안 기반을 제대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거든. 형이랑 나 나중에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게 이번 투자 없으면 규모 자체가 달라져. 저는 창밖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르겠어. 어머니가 계속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남편은 핸들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일찍 잠들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자꾸 같은 장면이 돌아왔습니다. 5명의 손님, 가족적인 분위기, 사흘. 저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메뉴가 보였고, 순서가 보였고, 어떤 온도와 타이밍으로 어떻게 내야 하는지가 보였습니다. 손님의 문화권을 알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서 마음을 여는지를 알았습니다. 오래 그 세계에 있었던 사람만이 아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요리 배운 며느리였습니다. 주방에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던 며느리였습니다.
대화에 끼어들지 말라는 말을 들었던 며느리였습니다. 이 집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던 며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손을 들고 제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어떤 얼굴들이 돌아올지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먼저 보였습니다. 형님의 당혹스러운 얼굴, 신우의 의아한 눈빛, 남편의 난처한 침묵. 그래서 그날 밤은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도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는 지인을 통해 몇 군데 더 연락을 해보셨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사흘 안에 5명 규모의 코스 만찬을 소화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가능하다고 한 곳은 퀄리티가 맞지 않았고 퀄리티가 맞는 곳은 일정이 맞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형님한테 전화하시는 소리를 남편한테서 전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지쳐 보이신데 형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투자자 방문까지 이제 이틀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안 전체가 조용한 패닉 상태였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싸우는 게 아니라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가 10년을 준비한 것이 총괄 셰프 한 명의 사고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에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쓰이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씩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상태를 봤고 양을 봤고 무엇과 무엇이 함께 쓰일 수 있는지를 봤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연락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재료를 더 구해야 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저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때가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투자자 방문 하루 전날 오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단체방이 아니라 저한테만 따로 온 문자였습니다. 짧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집에 올 수 있어? 저는 잠깐 그 문자를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하신 건 처음이었습니다. 용건이 있을 때도 항상 남편을 통하거나 단체방을 통했습니다. 저한테 직접 문자를 보내신 건 제 기억으로는 결혼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네, 갈게요. 짧게 답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는 시어머니 혼자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작아 보이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보고 계셨는데 제가 들어서는 소리에 돌아보셨습니다.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이틀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 얼굴이었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를 내오라고 하실 것 같았는데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방법이 없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알아봤어. 내일 그 자리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데가 없어. 호텔은 분위기가 안 맞고 아는 곳들은 다 일정이 안 된다고 하고 투자자 측에 다시 연락해봤는데 일정 조정은 어렵다고 했어. 디렉터가 모레 새벽 비행기야. 시어머니가 창밖을 한번 보셨다가 다시 저를 보셨습니다. 내가 요리한다고 했잖아. 그 말이 공기 중에 떴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요리한다고 했잖아. 그 말이 어떤 무게로
오는지 알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그 말을 꺼내는 게 얼마나 어려우셨을지도 알았습니다. 평생 요리 배운 며느리를 이 집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던 분이 지금 그 요리 배운 며느리한테 기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손님이 5명이야. 싱가포르에서 오는 사람들이고 아버지한테 중요한 자리야.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뭔가,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어느 정도를 할 수 있는지 모르셨습니다. 그냥 요리 배운 사람이니까 밥 한 끼 정도는 차릴 수 있을 거라는 정도로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말해야 할 것과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면 시어머니는 놀라실 것입니다. 그 놀라움이 신뢰로 바뀔 수도 있고 반대로 의심으로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며느리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면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냐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할 수 있어? 네. 5명 코스로? 네. 시어머니는 잠시 저를 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해야 해. 이 집에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거실 문이 열렸습니다. 형님이었습니다. 뭔가 더 알아보려고 시댁에 들른 것 같았는데 저와 시어머니가 마주 앉아 있는 걸 보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얘가 내일 음식 해보겠다고. 형님이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당혹스러움과 걱정이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저기, 그게 가능해요? 내일인데. 저는 형님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코스요? 5명을요? 네, 형님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형님이 다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내일이 어떤 자리인지 아는데 만약 잘못되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 형님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재료는 오늘 오후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필요한 것들 리스트 드릴게요. 비용은 말씀해 주시면 맞추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해봐. 딱 2글자였습니다. 허락도 아니고 부탁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나 내일 시댁에서 음식하기로 했어요. 전화 넘어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부탁하셨어? 네, 할 수 있어.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 질문이 의심인지 걱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대답은 같았습니다. 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짧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말한 것 자체가 저한테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그 말이 작게 따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머릿속에 이미 그려져 있던 것들을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메뉴 구성, 재료 목록, 조리 순서, 타이밍, 연락해야 할 사람들, 오늘 오후 안에 확보해야 할 것들.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메모장에 적어둔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재료, 도구, 순서, 시간. 머릿속에서는 이미 내일 저녁 전체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몇 시에 무엇을 시작해야 하고, 어떤 순서로 무엇이 나와야 하고, 각 코스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주방에서 오래 일한 사람의 머릿속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요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끝난 그림이 보입니다. 먼저 연락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식재료 유통 쪽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구하기 어려운 재료도 빠르게 수급할 수 있는 경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나야, 내일 오전까지 몇 가지 구할 수 있어? 리스트를 읽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잠깐 소리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는 힘들고 내일 일은 아침에 맞출게. 몇 시까지야? 8시. 알겠어. 보내줘. 전화를 끊고 문자로 목록을 보냈습니다. 답장은 빠르게 왔습니다. 확인했다는 한 줄이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오래 함께 일한 사람끼리 남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은 시댁으로 갔습니다. 주방을 직접 봐야 했습니다. 어떤 도구가 있는지, 화구가 몇 개인지, 오븐 상태가 어떤지. 시어머니가 총괄하시는 주방이었으니 기본적인 것들은 갖춰져 있을 것이었지만 제 손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시댁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시어머니가 거실에 계셨습니다. 주방 좀 봐도 될까요? 시어머니가 잠깐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 주방에 처음 제대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입구에서 돌아선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안쪽까지 들어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주방은 깔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꼼꼼한 분이라는 걸 공간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도구들이 제자리에 정리되어 있었고 선반은 깨끗했습니다. 화구를 확인했습니다. 오븐을 열어봤습니다. 냄비와 팬 종류를 봤습니다. 부족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메모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방 입구에 서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뭐가 없어? 저는 메모한 것들을 읽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사다 놓을게. 감사합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뭔가를 물어보고 계셨습니다. 이 집 주방에서 제가 필요한 것을 말하고 시어머니가 그것을 준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서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식탁에 앉아 내일 순서를 다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내일 코스 순서요. 남편이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메뉴 이름과 조리 시간, 플레이팅 방향, 각 코스별 소요 시간. 이거 다 내가 만드는 거야? 네. 남편이 잠시 종이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몰랐네. 뭐려?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인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알았습니다. 아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몰랐다는 말이었습니다. 1년 반을 사귀고 결혼까지 했는데 남편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고 남편도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이 말이었습니다. 나는 몰랐네. 저는 다시 종이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요. 재료가 아침 8시에 와요. 알겠어. 남편이 일어나면서 제 어깨에 손을 잠깐 얹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의 무게가 말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보다 먼저였습니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자리를 앞두고 주방에 서야 하는 날, 몸은 항상 알람보다 먼저 깨어났습니다. 그게 주방 일을 오래 한 사람의 몸입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묶었습니다. 앞치마를 챙겼습니다. 오래된 앞치마였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던 시절부터 쓰던 것이었는데 버리지 않고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들고 나서는데 남편이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벌써 가? 재료 받아야 해요. 남편이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잘할 수 있을 거야. 저는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습니다. 알아요.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스스로한테 하는 확인.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걸 다시 한번 소리로 내는 것이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이미 일어나 계셨습니다. 주방불이 켜져 있었고, 어젯밤에 구해두신 도구들이 조리대 위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정리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며느리가 필요하다고 한 것들을 미리 꺼내두신 것이었습니다.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재료는 곧 와요. 8시에 온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잠깐 주방을 둘러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주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던 분이 지금 주방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라고 하고 계셨습니다. 그 변화가 크게 드러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 톤도 같았고 표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8시 정각에 재료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박스를 열어서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상태를 받고 양을 받고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조정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의 침묵은 저를 지워버리는 침묵이었습니다. 지금 이 침묵은 지켜보는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집 주방에 처음으로 제 자리를 만들면서 오전 8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재료를 받은 순간부터 저는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원래의 제가 됐습니다. 주방에 들어서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밖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던 사람도 주방 안에서는 달라집니다. 불 앞에 서면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손이 먼저 압니다. 오랫동안 훈련된 몸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저는 그걸 오래 알고 있었습니다.
박스에서 꺼낸 재료들을 종류별로 분류했습니다. 손질 순서를 정했습니다.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육수를 올렸습니다. 불세기를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주방의 화구는 제 것과 달랐습니다. 불이 올라오는 속도가 조금 달랐고 열이 퍼지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처음 쓰는 화구에서 그걸 파악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0분이 채 안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방 입구에 서서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을 나눌 시간이 없었습니다. 움직이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육수 타이밍, 재료 손질 속도, 냉장 보관이 필요한 것들의 온도. 머릿속에서 시계가 여러 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전 중반이 지나면서 주방 안의 냄새가 차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들어오셨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주방을 한 바퀴 둘러보셨습니다. 조리대 위에 정리된 재료들, 불 위에 올라간 냄비들, 제가 손질해 둔 것들, 천천히 보시더니 한 가지를 가리키셨습니다. 이건 뭐야? 저는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코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발효시킨 거라 냄새가 좀 강한데 다른 재료랑 만나면 달라져요. 시어머니가 냄새를 맡아보셨습니다. 표정이 약간 찌푸려졌다가 펴졌습니다. 직접 발효한 거야? 네, 미리 준비해뒀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잠깐 저를 보셨습니다. 더 묻지는 않으셨습니다. 돌아서서 거실로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아까보다 걸음이 조금 달랐습니다. 뭔가를 보고 나서의 걸음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형님이 왔습니다. 시누이도 함께였습니다. 투자자들이 저녁 6시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니 다들 일찍 와서 준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형님이 주방 쪽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그때 소스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 조절이 중요한 단계였기 때문에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이 시어머니한테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진짜 괜찮은 거예요? 저 사람이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말은 나중에 해. 저는 듣고도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소스를 저었습니다. 불을 줄였습니다. 타이밍을 봤습니다. 시누이가 주방 입구에서 안을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냄새 좋은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집중해야 할 때였습니다. 4시가 넘으면서부터 주방의 속도가 달라졌습니다. 각 코스별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손질이 필요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플레이팅에 쓸 도구들을 꺼내서 정렬했습니다. 온도를 맞춰야 하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도울 일 없어?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접시 미리 따뜻하게 데워주실 수 있어요? 오븐에 낮은 온도로 넣어두시면 돼요. 시어머니가 오븐을 여셨습니다. 접시를 넣으셨습니다. 그 장면이 이상하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집 주방의 주인이 제가 하는 음식을 위해 접시를 데우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이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앞을 봤습니다.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5시 반, 투자자들 도착 30분 전이었습니다. 첫 번째 코스가 준비됐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시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조리대 앞에 서서 전체 순서를 한 번 더 머릿속으로 돌렸습니다. 빠진 게 없었습니다. 타이밍이 맞았습니다.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님들 곧 와,
괜찮아?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남편이 주방 안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준비된 것들을 눈으로 쭉 훑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6시 5분, 투자자들이 도착했습니다. 거실에서 인사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어였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 그 다음에 낯선 목소리들. 5명,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저는 주방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코스를 플레이팅했습니다. 손이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래 해온 동작이었습니다. 접시 위에 재료가 올라가는 순서, 소스가 놓이는 위치, 마지막 가니쉬의 방향. 작은 것 하나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플레이팅이 끝난 접시를 들고 식당으로 나갔습니다. 테이블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형님, 남편도 함께였습니다. 저를 보는 눈이 여러 개였습니다. 낯선 눈들이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Good evening. I'll be serving tonight. This is the first course.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 제가 서빙을 맡았습니다. 첫 번째 코스입니다. 짧고 명확하게, 억양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래 쓴 언어의 억양이었습니다. 테이블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투자자 중 한 명이 저를 봤습니다. 총괄 디렉터로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성이었고 눈빛이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You speak English. 한국분이신데 영어를 하시네요. Yes. 네. Are you the chef tonight? 오늘 저녁 셰프분이세요? Yes, I am. 네, 맞습니다. 그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접시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포크를 들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코스가 나갈 때였습니다. 테이블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대화였는데 시아버지가 간간히 말씀하시고 통역을 맡은 코디네이터가 중간에서 정리하는 구조였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첫 코스가 나쁘지 않았다는 신호였습니다. 두 번째 접시를 들고 나갔습니다. 디렉터가 저를 봤습니다. The first course was excellent. 첫 번째 코스가 정말 훌륭했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Where did you train? 어디서 배우셨어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Several places, mostly in Europe. 여러 곳에서요. 주로 유럽이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의 날카로움이 아니라 무언가를 다시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방 입구에 서 계셨습니다. 뭐라고 했어? 첫 코스가 좋았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서 처음으로 뭔가가 풀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긴장하고 계셨던 무언가가. 세 번째 코스가 나갈 때 테이블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화가 활발해졌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코디네이터가 통역하는 빈도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직접 대화가 늘어난다는 신호였습니다. 음식이 좋으면 사람이 편안해집니다. 사람이 편안해지면 대화가 열립니다. 그게 만찬이 가진 힘이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접시를 내려놓으면서 디렉터 옆에 앉은 재무 담당자와 짧게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这个酱是什么做的? 이 소스는 뭘로 만든 거예요? 그분은 중국어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발효 재료 기반인데 설명하면 조금 길어요. 드시고 나서 궁금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가 눈을 약간 크게 떴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옆에 앉은 동료한테 뭔가를 말했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들렸습니다. 셰프가 중국어도 해? 테이블 분위기가 한 번 더 올라갔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형님이 주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아까 저 사람이 이걸 다 할 수 있냐고 했던 형님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다시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네 번째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코스가 나간 건 저녁 8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디저트까지 포함해서 5코스였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순서대로 나갔고 타이밍도 맞았습니다. 각 코스 사이의 간격이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고 다음 코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계획했던 것이었습니다. 주방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다 됐어? 네, 분위기 완전히 좋아. 아버지 표정 처음 보는 표정이야. 저는 행주로 조리대를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남편이 잠깐 저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나와봐. 디렉터가 셰프 보고 싶다고 해. 저는 행주를 내려놓았습니다. 앞치마 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으로 나갔습니다. 테이블은 조용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자리였습니다. 빈 접시들이 치워져 있었고 차와 작은 디저트가 남아 있었습니다. 5명의 투자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시아버지와 형님, 시누이, 남편이 함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테이블 한쪽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걸 여러 쌍의 눈이 봤습니다. 디렉터가 먼저 말했습니다. 앉으시죠. 저는 테이블 한쪽에 앉았습니다. 디렉터가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모든 코스가 정성스러웠어요. 균형도 타이밍도 한 접시가 다음 접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방식도 단순한 요리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대화 같았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제가 의도한 거였어요. 디렉터가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유럽에서 정확히 어디서 배우셨어요? 3번째 코스에서 쓰신 기법이 굉장히 낯익어서요. 아주 특정한 곳에서만 쓰는 방식이거든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3번째 코스. 그 코스에 쓴 기법은 특정 주방에서만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기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알아봤다는 건 이 사람이 그 주방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레스토랑 이름을 말했습니다. 디렉터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거기서 배우셨어요? 네, 한 4년 정도요. 디렉터가 옆에 앉은 사람한테 그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쪽도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디렉터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거기 총괄 셰프가 있잖아요. 굉장히 고집스러운 분인데 지금도 아침 브리핑을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나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 주방을
직접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안에 있었거나 깊이 연관된 사람이었습니다. 네, 매일 아침 6시 반이요. 그날 집중할 것을 직접 칠판에 쓰세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않으세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분 제 자시군요. 확인이었습니다.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디렉터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디렉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말로 서툴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 말이 식당 안에 퍼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울고 싶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순간이 너무 선명해서 표정을 만들면 뭔가 흐트러질 것 같았습니다. 디렉터가 시아버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가족분이 계시네요. 어떤 분한테 배우셨는지 알고 계세요? 시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을 처음 봤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시아버지한테서 그런 눈빛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몰랐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냥 몰랐던 게 아니라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몰랐습니다. 그 이후 디렉터가 물었습니다. 왜 그만두셨어요? 거기서 배우셨으면 계속 하실 수 있었잖아요. 본인만의 것을 만드실 수도 있었고.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테이블에 시댁 가족이 전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계셨습니다. 말을 고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말했습니다. 그만둔 게 아니에요. 잠시 다른 주방에서 요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디렉터가 그 말을 듣고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다른 주방이요.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테이블 반대편에서 시어머니가 그 대화를 듣고 계셨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말에 디렉터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시선을 내리셨습니다. 자리가 마무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일어서면서 시아버지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디렉터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왔습니다. 오늘 저녁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달랐어요.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에요. 그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한테 건넸습니다. 나중에 다시 일을 하고 싶으시면 제대로 된 자리로 그때 연락 주세요.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투자자들이 나가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형님과 시누이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식당 쪽에 서 계셨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말할 자리가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그 말을 들으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인정이었습니다. 말로 하는 인정이 아니라 침묵으로 하는 인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식당에서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저 앞에 서셨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했어. 딱 세 글자였습니다.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칭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 글자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이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시댁이 달라졌습니다. 한 번에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드라마처럼 다음날 아침에 모든 게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오래된 것이 바뀔 때는 항상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돌이킬 수 없게. 처음 달라진 건 호칭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부르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어이 혹은 저기였습니다. 이름을 부르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모임에서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짧고 자연스럽게 마치 원래 그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저는 그 순간을 티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라지신 건 더 천천히였습니다. 대놓고 사과를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방식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음식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시어머니가 먼저 저를 보셨습니다. 이거 간이 어떤 것 같아요? 저한테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테이블에 형님도 있었고 시누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보셨습니다. 요리에 관한 것이라면 며느리한테 묻는 게 맞다는 걸 처음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 입 먹어보고 말했습니다. 간장을 조금 더 넣으시면 깊어질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길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그 짧은 순간이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한테 받은 가장 분명한 인정이었습니다. 형님이 저한테 말을 건 건 투자자 만찬 일주일쯤 뒤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시댁에 볼일이 있어서 갔다가 마침 퇴근하시는 형님과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형님이 잠깐 멈추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저번에 고생 많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형님이 잠깐 머뭇거리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날 주방 앞에서 어머니한테 한 말 들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할 수 있냐고 했던 거. 미안해요. 짧은 사과였습니다. 형님답게 길지 않고 담백한 사과였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괜찮았습니다. 그분도 몰랐던 것이었으니까요. 이 집 사람들은 전부 몰랐던 것이었으니까요. 시누이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언제 시간 되면 같이 밥 한번 먹어요. 처음 받는 문자였습니다. 시누이가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해온 건 결혼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그 문자를 봤습니다.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좋아요. 연락 주세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 시누이와 둘이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둘만 마주 앉은 자리였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시누이도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으면서 조금씩 대화가 됐습니다. 시누이가 병원 이야기를 했고 저는 요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테이블에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끊기지 않고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나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언니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냥 조용한 사람인 줄만 알았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조용하긴 했죠. 근데
그게 조용한 게 아니었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신우이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그날 이후 조금 달라졌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말이 갑자기 많아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다 물어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주방에 서 있는 저한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뭐해? 요리 이야기였습니다. 뭘 만들고 있는지, 어떤 재료를 쓰는지, 왜 이 방식으로 하는지. 전에는 한 번도 묻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들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들었습니다. 그게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진작 물어봤을 텐데.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물어봤으면 말했을 거예요. 남편이 잠깐 저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물어볼게. 짧은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약속이 지켜질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은 한 번 말하면 지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가족 모임에서 제 자리가 달라진 건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아버지 생신 자리였습니다. 다 같이 모였고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이 끝자리 쪽으로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말고 이리 앉아요. 가운데 자리였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손짓하셨습니다. 처음 상견례 때 끝자리를 가리키셨던 그 손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방향이 달랐습니다. 저는 가운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마치 원래 그 자리가 제 것이었던 것처럼 처음 상견례 때와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자리 바꾸셨네. 네, 어떤 것 같아. 저는 창밖을 보면서 잠깐 생각했습니다. 어떤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했습니다. 홀가분하다, 다행이다, 아직 어색하다.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정확한 말을 골랐습니다.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지. 차가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손을 얹고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그 집에서 저는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고, 보이지 않았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제 자리인 줄 알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를 부르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자리가 달라졌고, 시선이 달라졌고,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달라진 건 저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주방은 원래 제 자리였습니다. 테이블도 이제는 제 자리였습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 특별히 무언가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때가 됐을 때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지만 조급하지 않았고, 조용했지만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이 계속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 일요일 밤 9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사연이었습니다.